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2003년 10월 유엔은요, 여러 나라가 연루된 이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90개국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50여 개국이 가입해 있는 그러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날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요, 2018년에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또 제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조사에서 발표하는 이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32위. 자,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선진국 그리고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순위에서 최하위는요, 또 북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는 CO2, 탄소 배출도 많다고 하네요. 부패가 국가와 사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환경도 해치는 셈입니다. 자, 맑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지나간 뉴스도 다시 보자, 지난주 뉴스 중 놓치면 안 될 뉴스를 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파보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기자수첩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어제 금이 환영하고 그제 들어왔죠. 어제 만찬도 있었습니다만 카타르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있을 8강전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스포츠본부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립니다.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화물연대 지금 총파업 말이죠. 지금 이 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박 기자님,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투표 최종 결과는 아마 12시 30분 넘어서 1시쯤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 속보를 전해드릴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이 지역별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조합원의 63%가 이 파업 철회에 동의했다라는 네네.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화물연대 부산 본부 같은 경우는 투표 없이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신항 등에 모여 있던 이 화물차 운전 기사들이 이제 현업에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국 입장을 사실상 바꾸게 된 상황인데 이게 조합원들의 복귀가 이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네. 정부 여당 요구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민주당이 어제 수용을 하면서 네. 파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정부안이 일몰제 3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품목 확대는 어렵다.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안을 채택을 했고, 정부는 지금 오히려 선복귀 후대화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또 선회를 했어요. 자, 민주당 오전에 네.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여당은 참여 안 한 겁니까? 예, 여당은 이제 아예 출석을 안 했고요. 네네. 이게 단독 처리를 했지만 소위원회에서 이제 단독 처리한다고 해서 이 일정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또 이제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법사위원회로 넘겨져서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건데. 거죠. 과정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험난하고 긴 시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안 조정 위원회를 이제 또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소위원회로 돌아와서 90일의 이제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일찍 끝내려면 또 이제 표결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사위가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금방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가 없으면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연말로 일몰제가 예정된 거를 돌이키기는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거는 그 전에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안한 거지 이번 파업이 발생한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진 거다.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해서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제안 자체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예.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품목 확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네. 선복귀 후 대화라는 입장 확고하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희룡 장관의 입장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도 선복귀 후 대화인 건데 네네. 백지 항복을 하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합의안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었던 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3년 연장안을 이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화물연대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반성문을 쓰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런 그 조치를 요구하는 셈인데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 조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내외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거기에는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40%의 함정이 있거든요. 다음 총선까지를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가혹한 조치 위주로 가는 것, 공격적인 조치 위주로 가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층의 여론까지를 끌어안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노총 같은 이제 노조단체의 적대적인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아주 강경하고 강력한 입장, 앞으로 이제 어떤 파장들이 있을지는 제가 지켜본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지금 정부의 이 주장이 딱히 실익이 있는 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당장은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파업은 무력화가 된 상태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상 파업 동력이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원래 원하려던 운송 거부를 얻어낸 그러니까 운송 거부 철회를 얻어낸 거는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여당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전에 반성문 써라라는 입장이 모욕을 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노조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맹호호라는 우리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 산업의 한 축인 이제 노조 단체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정치일까 이 부분을 정부 여당이 좀 한번 숙고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임 작가가 이야기하신 이제 국회 내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 이 부분이 이제 소위는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의결됐다. 이 소식까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의 산을 또 어떻게 넘을지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금 연말이 되면 이게 사실은 일몰제가 적용돼서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금 이게 예산안이 중요해요. 이 법정기한 넘긴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자, 이 박 기자님 협상 타결, 예산안 타결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 여야가 감액 규모와 또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감액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균치, 그러니까 5조 1천억 원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입장은 뭐냐면은 아니 기재부에서 총 감액 규모를 3조 원 넘게 좀 제시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더 못 깎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부 안에 불급한 예산을 좀 감액해서 그걸 이제 확보한 그 재정으로 지역화폐나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가합산제 폐지, 뭐 쌀값 안정화 예산 이런 7대 민생 예산을 책임지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또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 낮추는 법안 이게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민주당이 이게 초부자 감세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22%의 2년 유예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액 규모와 그리고 이제 세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좁힐 수 있는 건 다 좁혔고 마지막 팽팽한데 임 작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언제쯤 이게 타결될까요? 지금 보니까요.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어느 정도는 도출한 것 같습니다. 네. 문서 내용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네. 제목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고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서명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총 4개 항목인데 네. 일단 2022년 12월 11일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정오까지 네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리고 국회 증액 규모는 4.5조 원 수준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든 거지만 네네. 정부가 원래 이제 강조했던 거에 비하면 이제 증액 규모는 좀 늘어나는 게 되고요. 민주당과 여당안의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액에 필요한 재원은 세출을 감액시켜서 네. 확보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주요 이제 여야 쟁점 사안들인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해서 2,400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일단 유지한다. 그거는 이제 아마 여당의 어떤 방안이 좀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공공 임대냐 분양이냐 대립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워낙에 또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기 네. 때문에 여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임대주택 관련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전세 임대 5천억 확대를 위해서 정부안 대비에 4,650억 원을 증액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야당 요구가 반영된 거고요.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5,70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줄어들긴 네. 했지만 뭐 그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교육 관련된 교육세 세입 예산안 네 번째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네. 아마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박종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라 그렇죠. 앞으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시간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지금 합의안의 내용대로 만약에 이제 확정 발표가 된다면 지금 이 정기국회는 오늘 끝나는 거고요. 네. 본회의로. 그럼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개회해서 내일 모레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 그럼 이제 법정 기한을 이제 한 9일 정도 넘기는 상황이 될 텐데 요거 주말에 계속 검토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타결된다 해도 또 국회에서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걸려 있는 문제가 있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박 기자님. 네. 오늘 처리됩니까? 뭐 오늘 사실은 본회의가 안 열릴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네, 예산안 처리하기 네네. 위한 본회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열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김진표 의장도 뭐 지난번에 본회의를 네네. 열지 않았던 것처럼 본회의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근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따라서 해임 건의안도 처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처리가 되려면 이게 원래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데 그렇죠. 11일이면 72시간 안에 들어오나요? 이게 보고가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제 토요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네네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인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민주당에서는. 근데 만약 이 합의한 대로 된다 그러면 네, 오전 중에 처리가 된다 오전 그러면 중에 된다면 72시간 포함되고 네, 포함될 오후로 넘어가면 72시간이 넘고. 그러니까 일요일 언제 본회의가 열리느냐. 그러네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예산안 합의가 좀 안 되면서 본회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네. 뭐 시트 작업이 안 돼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 예.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니까 가안으로 아직 서명이 안 된 상태의 가안에서는 일요일 정오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합의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박종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끌려면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오를 넘겨버리게 되면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라. 저녁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을 지킨다면 사흘 후 저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고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한 국무총리실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한 총리가 참사 당일, 그러니까 10월 29일 밤에 11시 42분 이때 첫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밤 11시 1분보다 한 40여 분 정도 늦은 시점이죠. 그런데 보고를 받은 한 총리가 4분 뒤 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경찰청장에 사고 피해 상황 신속히 파악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0시 55분에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상황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사 사실이 인지한 지 1시간 13분 만에 이 현장, 청사 상황실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말을 복기를 해보면 지난달 7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사고 인지 후에 즉각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정부 서울청사에 설치된 상황실에 출근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말만 보면 통화를 즉각 한 다음에 바로 상황실로 나온 것으로 우리는 다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청사와 한 총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삼청동 총리 공간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차 타고 가던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더 적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실에 없었던 총리, 이 참사 직후 재난 컨트롤 타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고요. 또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총리실 담당자로부터 밤 11시 52분에 보고를 받았지만 다음 날 새벽 시간대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청사에 출근한 시각이 오전 9시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됐을 때 이게 확대 편성이 되면 그 본부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을 맡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50여 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준해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국무총리가 굉장히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추가적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이제 국무조정실장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참사 당일에 11시 때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30일 새벽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이 돼서야 서울청사에 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한 총리가 주재한 긴급대책회의가 1시 50분 새벽 1시 50분에 열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국무조정실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지시사항을 하다라는 총괄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총리 비서실장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총리 비서실장은 밤 11시 52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출근은커녕 그 다음 날 30일 오전 9시에 출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9시에 휴일에 출근하긴 했으나 그렇습니다. 밤에 회의는 아예 무관하게 밤을 보내버렸네요. 마치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밤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푹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새벽에 내내 정말 생명줄을 부여잡고 급박하게 시간이 돌아가는 동안에 총괄해야 될 그 컨트롤 타워의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늦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결국 이거는 그 이전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던 거를 보여주는 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족 일부도 그런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기사화도 됐고요. 자,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만 특수본이 집중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파가 모일 걸 충분히 예견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서울시 관계자 중에 입건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걸 지적을 했고요. 서울시도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못 내놨는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헬로윈 이 축제, 헬로윈 이 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른 것인지 네. 수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자체 단위로 본다면 이제 기초지자체 담당 구역은 이제 용산구청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확대하면 이제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와 공사로 혼잡한 곳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하류 목간지점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용비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수단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안암 부근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성남부터 8km 정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요금소에서 상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초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그 사이 양재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잠시 후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이 파업을 풀 것이냐 지금 투표 찬반 여부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해서 청취자 문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청취자 9123님은 화물연대 자영업자들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정부가 북핵과 대등한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하는 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비판하시는 이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청취자 5024님은요. 화물연대는 국민을 담보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단호한 정부 대처법이 옳다고 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좀 화물연대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까 임 작가님 이야기처럼 올해 우리가 이걸 두고 어떤 이제 이 파급 효과들이 있는지 정말 잘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정부가요,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에 좀 남용이 의심이 되는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죠. 또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자,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 또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이걸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겠다 이거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겠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지출 절감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 보장을 손재하는 거 그리고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보장을 줄이는 방향의 상징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공명 영상 MRI 네네. 이미 보험이 적용된 뇌 MRI는 보험 요건을 강화하고 또 보험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는 제한적인 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남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의심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고 이 대상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네. 또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펴보면 연간 365일 이상 그러니까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 찍는 사람은 치료비 본인 부담을 90%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어제 이제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암 뭐 이런 중증 희귀질환자나 중증 질환 이런 환자들이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이 본인 부담률 적용하는 산정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네네네.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이 건보 의료보험의 적용을 계속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손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연장선상의 하나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이제 기본이라는 게 이제 보장성을 강화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비급여를 많이 급여로 전환했죠. 급여 이제 폭을 좀 넓힌다라는 네.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라는 비판이 사실은 초기부터 많이 있어 왔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나 이런 곳들의 이제 전문 성명을 보면 한국의 의료 보장성 자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해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거는 이게 퇴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RI나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문재인 케어조차도 되돌리려는 이제 후퇴의 시작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되는 게 사실은 문재인 케어에서 이제 보장성을 넓힌 게 특히 이런 진단 분야인 네네. 건데 사실 진단 분야에서 초기에 병을 잡아낼 수 있으면 네네. 나중에 이제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미리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아픈데 이 검사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절감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단순히 재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좀 종합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고려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료 단체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효율과 건전성이 우선이냐, 보장성이 우선이냐. 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 각각의 이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균형 잡힌 해법을 반드시 내야 되겠죠. 일단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임무일 테니까 말이죠.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우리 축구 국대들 국가대표팀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한다. 이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네. 자, 저녁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했고요. 네. 축제 한마당처럼 보일 정도로 뭐 웃음과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또 나오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부상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 손을 윤 대통령이 잡으면서 괜찮아요라고 묻는 모습부터 네네. 처음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조규성 선수 두 골 넣은 조규성 선수에게 헤딩 너무 잘 봤다라고 이렇게 크게 웃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 승리 때 착용한 노란색 주장 완장을 네네네. 윤 대통령 왼팔에 직접 채워주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잘하겠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네네. 이 만찬이 이제 돼지고기 보쌈이 주 메뉴로 나와서 네. 이 만찬을 즐기면서 뭐 이 주요 대회 영상도 시청하고 윤 대통령 환영 인사, 또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기념 촬영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환영 인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우리 국민에게 월드컵 우승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좀 목이 메서 울컥하는 장면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여러분의 투혼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또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단과 벤투 감독의 건승을 위해라고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의 울림이 참 컸다. 네. 자, 이 벤투 감독과 선수들 임 작가님 좀 어떤 메시지를 어제 냈습니까? 벤투 감독은 이제 이번에 우리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는데 거기에 아쉬워요. 대해서 네. 이제 감상을 좀 내놨습니다. 네네. 대표팀에서 4년 좀 넘는 긴 여정이었는데 같이 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선수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은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더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처럼 응원해 주십사. 네. 이렇게 또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단을 전체적으로 대표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 그리고 유니폼을 또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친필 서명과 함께 어게인 코리아 라고 적힌 그 대표팀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또 선물하기도 네네. 했습니다. 서로 사인을 한 유니폼을 대통령과 선수들이 주고받았네요. 자, 뭐 훈훈한 자리 또 이제 뭔가 축하하고 우리가 칭찬해주는 자리 필요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이게 많이 이 소식이 좀 묻혔었는데 네. 지난 11월 17일에 수능이 치러졌고요. 채점 결과는 어제 발표가 됐는데
해마다 뭐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보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낮아졌고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과생들의 네. 문과 교차 지원, 문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능 채점 결과가 어제 발표돼서 보니까 표준 점수 최고점 국어가 134점, 수학이 145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가 수학보다 표준 점수가 2점 높았었는데 이번엔 바뀌어서 네네. 점수 차도 11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네. 이걸 반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수록 최고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똑같이 원점수 100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상 국어 만점은 수학 만점보다 11점 낮은 점수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지난해 불수능이었다는 의견이 많아서 네. 난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쉬워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항상 나오고 있는 전에 거고요. 불수능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물수능이 되는 경향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수학의 변별력을 좀 확보한 학생들, 특히 이과생들은 이 문과에 교차해서 지원, 이거를 뭐 용어로 문과 침공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네. 문과 침공. 예, 문과 다 많이 또 지원을 할 그런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문과생이 속수무책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문송하다 이런 표현도 얼마 전부터 유행했잖아요. 문과생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과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이걸 취업 깡패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과로 많이 진출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경우에는 네. 문과에 있는 그 과를 보고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법대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수학을 내가 잘 봤다. 표준 점수가 잘 나온 상황에서 네네. 높다. 이러면은 문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임 작가님, 네. 이 외교부가 말이죠.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바로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네네. 이 국민훈장 수여가 결정됐던 것 같은데 보류 의견을 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훈장 건의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 걸로 당연한 이제 수순으로 네네네. 흘러가는 건데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돌연 상정이 안 되고 보류 결정이 나왔고요. 서훈이 보류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일 역사적인 평화 행동에 대해서 이라는 이제 시민단체 네네. 양금덕 할머니를 이제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이 과정에 외교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한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외교부에서 다소 무리한 결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그 양금덕 할머니는 상 준다고 해서 기분이 흐뭇하고 좋아졌다가 네.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게 속상하다.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역사적인 관계 그렇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봤던 거죠. 맞습니다. 자, 한입뉴스 금요일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금요일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253님. 날씨는 꾸물꾸물하고 정치판은 안개 속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바의 댄싱 퀸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네요. 신나는 노래죠. 오늘 클럽에 가실 겁니까?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무엇이 생기는 것을 미리 지시해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가리키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개시와 점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점지입니다. 이 말은 점지하다란 동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효자에게 산신령이 산삼을 점지해 주었다. 또는 그녀는 자기 남편을 하늘이 점지해 준 배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지의 기본 의미는 신불이 사람에게 자식을 갖게 하여 줌입니다. 점지를 받다, 점지를 빌다라든지 어머니는 밤새 며느리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삼신 할머니께 비셨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점지를 점을 보는 것과 연결해서 한자어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점지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계시는 깨우쳐 보여줌이란 뜻도 있고요. 또 종교 용어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주춤한데 이 바람에 미세먼지가 실려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광주, 전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수도권은 오후에, 전남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과 전라도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2도, 부산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늦은 밤에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대부분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낮에도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계속 떨어져 다음 주 중반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2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관련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업무에 복귀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동물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 사살됐고 농장 주인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농장주 부부가 탈출한 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이게 지역의 한 농협에서 일어났다는 일인데, 자, 적금 상품을 해지해달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이런 사과문을 올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이죠. 네. 처음 보는 일입니다. 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역의 한 농협이요. 10%대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남해군 어르신들의 피땀 흘려 만든 남해 축산 농협을 살리고자 염치 없이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한 지역의 농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남해 축산 농협입니다. 지난 1일 오전에요. 최고 연 10.35% 금리를 적용하는 NH여행 정기적금과 10.10% 정기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보통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보통 재테크 카페 이런 데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여기 금리가 높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10%면 높네요. 그렇죠. 이 소식이 빠르게 이 재테크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고금리 특판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이 당연히 몰렸고요. 원래 한도였던 10억 원을 조기에 넘어섰고 해당 상품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수금이 모였습니다. 이 농협은 당일 오전 9시쯤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태를 파악하고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었는가? 그 배경을 보니까요. 직원의 클릭 실수 때문에 벌어졌다. 어떤 실수였냐? 원래는 이게 지역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즉 대면 전용 판매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원의 실수로 이게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폭증했던 거라고 해요. 직원이 상품 등록 과정에서 비대면 취급하지 않는다. 비대면 미취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걸 누르지 않고 그냥 떠버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만기일이 되면 100억 원대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이 작은 지역 단위 농협으로서는 50여 건의 개설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5,800여 건의 계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난 6일 오후부터 가입 고객들한테 해지 요청 문자를 보냈고요.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순간의 직원 실수로 인하여 적금 10% 상품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고객의 40%가 현재까지는 해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더 해지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실수 때문에 한 은행이 지역의 작은 농협이 혹시나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될까봐 해지하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네요. 직원 실수라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 고객 대상으로 10억 원어치 정도 팔고 그럼 한 이제 1억 원 정도 이자 지급할 상품이었는데 1,000억 원 이상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확 몰리고 아니 저라도 이 정보를 들었으면 이게 가입이 되는 거야? 가입이 되면 가입했겠어요. 왠지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몰랐으니까 안 했지.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해지 안 하고 은행 책임이다 그러고 끝까지 버티면서 소송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금 가입 해지의 경우에는 이 지역 농협층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설득 작업을 하고 사과문을 올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최근에 이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런 작은 단위의 상호금융사가 진행한 특판에도 금융사가 이자 지급을 실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객이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네. 금융감독원이 이 고금리 특판 판매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 판매할 때는 직원은 또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작가에게 벌어진 영화 같은 사연.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인데요. 네. 미국의 한 신예 작가가 사인회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그야말로 파리가 날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사인회가 아니었고요. 이 일화를 이제 내가 경험을 했다. 트위터에 털어놨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배 대작가들이요. 너도 나도 그랬어. 나도 신인 시절에는 그런 경험담이 있었어라고 위로를 전했고요. 무명 작가 때는 당연히 겪는 일들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지인들을 대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좀 들어. 가족들이 와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배 대작가들이 위로도 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이 아마존에서 베스트 1위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신예 작가인 이름이 첼시 베닝의 스토리입니다. 예. 이 첼시 베닝은 지난 3일 자신의 첫 판타지 소설인 왕관과 전설을 출간한 기념으로 오하이오주 애슈터블라의 한 서점에서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네. 하지만 사인받은 독자가 달랑 2명이었다고 하고요. 작가 입장에선 정말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날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를 하면서 솔직하게 너무 2명밖에 안 와서 아쉬웠다. 사전 조사에서는 37명이 온다고 했는데 솔직히 좀 속상하고 창피하다라고 토론을 했는데요. 이 망한 사인의 이야기가 정말 순식간에 트위터에서 퍼져나갔고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샌드맨이라는 베스트셀러 닐 게이먼이라는 작가는요. 네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멋진 징조들 사인회에 아무도 오진 않았다. 내 경험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근데 당신에겐 2명이나 왔군. 라고 말했고요. 부커상 수상자입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사인회 망한 작가 클럽에 가입해라. 내 사인회에도 아무도 안 왔어. 스카치 테이프를 사고 싶은 남자 한 명이 왔을 뿐이다. 그는 내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작가가 앉아있는데 스카치 테이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위로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공포물 베스트셀러 작가죠. 스티븐 킹도 어마어마한 작가죠. 자신의 사인회를 회상하면서 손님 한 명 있었다. 그런데 통통한 아이가 찾아와서 혹시 나치 관련 책 어디 있는지 알아요라고 내게 물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죠. 2017년에 쓴 소설 파친코.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던 한국 작가 이민진 작가도 남편의 사촌만 있는 곳에서 낭독회를 했다. 딱 한 명이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다라고 거들었습니다. 파친코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분들 말고도 많이 이제 이 베닝이라는 분을 응원하고 위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마존에서 왕관과 전설은 판타지 장르 1위를 차지하면서 베닝은 정말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트위터에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대작가들이 무명 시절에 우리 때는 왜 SNS가 없었을까 이런 한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담이 공감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대반전이 있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미 시사주간지 타임하면 항상 올해의 인물 선정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의 인물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스뉴파에서는 이제 각 매체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이런 것들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매체가 맞습니다. 연말에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뽑잖아요.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요.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특집 기사에서 용기도 두려울 만큼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투혼을 올해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임의 편집장은 이번 결정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선정이라면서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지지를 결집하기로 한 젤렌스키의 결정이 운명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분들께서는 2월 24일에 러시아 침공을 받은 후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사실 중이기도 하고요. 직후에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이런 낭설이 퍼지면서 저도 그걸 믿었었어요. 그랬는데
버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공개 연설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국민들의 네.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금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게 타임에서 평가가 됐는데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전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였다면서 2022년 세계는 젤렌스키의 박자에 맞춰 행진했다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투혼이라는 것도 선정이 됐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면서 이름 모를 병사 또 종군 기자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요리사와 의사들을 네. 한데 묶어서 우크라이나의 투혼으로 선정했고요. 통신망이 끊겼던 우크라이나에서 무선 인터넷 단말기를 제공한 엔지니어 올렉 쿠트코프,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의 올가 루덴코 편집국장, 영국인 의사 데이비드 노트, 포격 도중에 아이를 출산한 이리나 콘드라토바 등 젤렌스키와 함께 타임 표지 사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쟁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버틴 이 많은 분들 또 도움을 준 분들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야, 젤렌스키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인데 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영웅으로 뚝 섰습니다. 네, 이런 반전이 네. 있을 거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그러게 들긴 말이에요.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광주의 지하철 소식이라고 하는데 자, 임산부를 배려하는 좌석이 주목받고 있다. 왜요? 그렇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차량에는요. 네. 임산부 배려 문구가 일단 눈길을 끄는데 자세히 만나보시면 공사가 지난 9월에 차량 2대에 2개씩 모두 4개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어요. 총 4량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총 8개의 임산부 배려석이 있겠죠. 이 가운데 네, 이제 네. 2개의 좌석에 시범적으로 부착을 한 겁니다. 예. 센서를 통해서 승객 착석을 감지하면 곧바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니까 임산부가 아니면 상당히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 이용하는 지하철을 보면 그런 센서 작용이 거의 없고 일단 슬쩍 앉기도 하는 분들도 그렇죠, 더러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민망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런 문구가 흘러나오니까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승객이 자리에 앉았다가 안내를 듣고 겸연쩍게 일어나는 모습도 네.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센서 부착 사실은 사실 맘카페 등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됐어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도시철도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직원들이 임산부 배려 정책을 고심한 끝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기로 결정했다면서 네. 시민 반응과 여론을 파악해서 공식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광주 도시철도공사의 사례를 또 본따서 각 지역에 이제 지하철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아이디어를 차용하면 좋겠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경로석에도 쓸 수 있죠. 네. 젊은 사람이 얌체족이 앉으면 네. 여기는 뭐 65세 이상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더 젊으시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왜 눈빛이 왜 흔들리세요? 아니요. 네네. 네네. 아니, 갑자기 눈빛이 흔들려서. 최영일 선생님을 보면서 예. 아, 그래요. 자, 청취자 1920님이요. 예. 박영식 에디터, 귀에 쏙쏙 박히는 전달력, 엄청 좋은 목소리, 호감입니다.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아유, 오늘 아주 국내외 네. 흥미진진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놓쳐서는 안 될 뉴스는 무엇인지, 또 너무 많은 이야기에 다루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없었는지, 자,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요,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자, 장 기자님의 수첩을 다 터는 거죠? 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제 속보 1보인데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 파업 종료로 가결. 자, 이제 화물연대는 파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네. 아마 이제 오늘 시점으로 파업을 정리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죠. 정진상 이 정무조정실장 지금 기소됐군요. 네.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뉴스가 많이 쏟아집니다. 정치권 뉴스는 뭐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매일 쏟아져요. 네. 근데 유독 최근에 더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 뉴스를 잘 골라보는 거 왜 네. 중요합니까? 사실은 전국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나 정치 관심 없어요. 정치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치가 우리의 운명을 국민 개개인의 네.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놓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후진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럼요.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치 뉴스를 꼭 다루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뭐 무능하거나 혹은 뭐 악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맞습니다. 정치 뉴스를 봐야 되는. 감시해야 됩니다. 맨날 하다 보면 정치 뉴스 너무 짜증나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두는 부릅뜨고 감시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뉴스는 쪼개져서 나오다 보니까 네. 조각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모아서 연결해야 그렇습니다. 흘려보냈던 뉴스의 의미가 네. 부여되잖아요. 예. 그래야만 이면의 진실을 파악할 수 네. 있습니다.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이상하다. 알 수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그거를 다 이제 구슬이 꿰어야 서말이 되듯이 그걸 잘 꿰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네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뉴스가 이 시간에 해설이 그런 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간에 다 하지 못한 취재 이야기, 뒷이야기를 풀어주시기로 했어요. 자신 있습니까? 뭐 진행자가 워낙 잘 이끌어주시고 훌륭하시니까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이 발로 취재하고 네. 귀로 취재하고 네. 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죠. 이번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장윤선의 픽 뭡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오늘 이번 주에도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맞아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예산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가 네.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청담동 10억 손배소 이런 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이야 저렇게 큰 돈을 걸다니 네네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봤던 뉴스는 관저 정치예요. 네, 대통령의 관저 정치의 후과가 네네. 그 여진이 엄청나게 크다. 이것이 실제로 원래는 뭐 내년쯤 혹은 연말쯤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확 땡겨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변수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그 내용을 취재를 해서 탈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관저 정치에 네.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도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관저 정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국민의힘 평당원이고 네.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도스태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관저 정치 이후에 뭐 윤핵관 4인방 부부 만찬했다, 뭐 이제 지도부 만찬했다, 또 그다음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한 번 따로 만났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내년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근데 지금 당권 주자들이 많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불을 붙인 거죠. 붙였어요. 예. 안 그리고 의원이. 그리고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아, 그래요? 예, 체리따봉 이후에 국민들은 다 알죠. 네네. 대통령이 당무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무에 관심이 많고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네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할 때만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당원이신데 이게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안부 전화를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안부 전화도 하겠지만 뭐 네. 안부 전화 플러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고 네. 길을 정하고 방향을 알려주고 뭐 이럴 수는 있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취재를 해보면 다 확인이 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뭐 당권에 도전하고 출마를 한다는 것은 꽤 오래된 얘기예요. 맞아요.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안철수 의원의 뭐 어쨌든 뭐 당무 차원을 넘어서서 차기 대권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차원에서라도 당대표를 통해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확장시키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는 중도 전략을 확장하는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 이전에 약간 화제가 된 공식 출마를 선언한 분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정희로 만들겠다. 네. 광화문에 동상이 세워지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인터뷰도 제가 듣긴 했는데요. 네. 강신업 변호사 관련해서 당내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웃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별로 중요한 변수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내 주류들의 입장은. 그리고 일부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니 2024년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제1당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발돋움해야 되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렇게 나서면서 전당대회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당으로서는 이것이 진지한 품격을 가져가야 되는 보수 정당의 격에 맞지 않아서 아유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도움은 일도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뭐 설명드리면 강신업 변호사는 지금 이제 영부인의 팬카페죠. 네. 건희사랑의 전 회장. 예. 지금은 일단 물러났다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구설도 많이 오르고 해서 당에서는 사실은 그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여사의 팬카페 지기가 당대표까지 나오는 것이 맞아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네.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이 팬카페에 먼저 게재되고 그러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주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참 많이 이 시간에도 추정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이 1말 2초다, 2말 3초다, 그 5월 6월로 넘어간다, 시간 급할 게 없어졌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2말 3초로 좁혀지는데 네. 장 기자님의 예상은요? 2말 3초고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용산의 판단은 3월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초 저희들이 취재를 할 때는 5말 6초 가능성이 제일 높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에서 한 텀 더 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실무적으로도 당무감사를 다 하려면 물리적으로 6월 이전에는 어렵다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당권 주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6월을 염두에 두고 좀 편안하게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어제 출마 선언하고 부랴부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관저정치라는 이름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사람들의 불을 붙이고 전당대회 일정의 시계를 좀 빨리 돌리는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를 주도하는 이런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끌려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자체의 속도보다는 외부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 좀 끌려가는 양상이다. 자, 이 일정과 함께 또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당심과 민심 비율입니다. 이른바 전대룰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 기존에는 당심이 70%. 원래는 5대5였어요. 원래는 5대5였어요. 네,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국민 여론 비율이 줄고 그렇죠. 당심의 비율이 늘고. 자, 지금은 7대3. 그런데 또 9대1. 10대 0. 네. 이건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잔치 아니냐.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100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요.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왔는데 자, 꼴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나. 또 현행룰 7대3 그대로 가면 승산이 있다. 사실은 또 이제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맞아요. 김기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투표 100%로 가야 된다. 자, 이 룰을 두고 지금 첨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전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룰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뭐 특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7대3이면 정말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9대1이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때 네. 선출이 될 때 그때 7대3이었나요? 5대5였죠. 그때는 5대5였던 거죠? 초반에. 네. 근데 그래서, 계속 이게 바뀌고 네. 있는 아,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꼴대를 자꾸 옮기는 이유가 뭐냐.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윤심을 반영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용산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당 내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민주정당답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옳은데 꼴대까지 자꾸 바꾸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룰을 자꾸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보면 민주적이지 않다. 불공정하다.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바꾸는 거라면 옳지 않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윤심이 반영된 지도부를 구성해야 그래야 당이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와 그리고 당이 일치단결해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야 동력이 붙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 내부를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요. 이번에 룰 변경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당원 투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국민 취재를 여론은 보면 쏙 그래요.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 전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한 18만 정도 됐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한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면서 80만까지 올라왔고 또 이준석 대표의 파동이 있으면서 10만 정도가 빠져서 지금은 약 한 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0만이 전체 투표를 다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상당한 수의 인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지금 친윤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원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현장에 와서 투표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차등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야말로 장충체육관에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이른바 이제 막 버스 대기시키고 하는 차대기 선거, 체육관 선거 이런 걸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건 너무 비민주적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선거구별로 투표소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구 투표소에 와서 투표를 한 것을 그러니까 다른 공식 선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 그럼 과거에 전례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 홍준표 대표 시절에 전당대회 할 때 그렇게 실시를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왜 룰을 굳이 100%로 하냐.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여론조사 아예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수를 두어서 이렇게 10대 빵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유승민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 당선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건데요. 사실상 누군가를 안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지금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야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부는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룰 변경을 해서 10대 빵으로 했을 때 민심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거냐라는 비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봤는데 70만 정도가 투표에 나서면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만 명 혹은 뭐 20만 명 이런 뭐 표준 집단이 작을 때는 그게 반영하는 게 뭐 이게 건데 막 이게 기획을 해서 만들 수 있지만 한 50만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구성을 보면요. TK하고 부울경 합쳐서 65% 그리고 충청, 강원, 호남, 수도권 합쳐서 35% 이게 당원의 구성이 그렇고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 30대가 한 20% 여전히 40, 50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볼 때 TK와 PK가 우선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표 결과는 까봐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당원 100%로 치르게 되면 뭐 역선택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모르죠. 여론조사를 근데 지금. 그렇지만 역선택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당원으로 가입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석 달 정도 당비를 내야 당원으로 네네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대목 시점은 언제냐, 전대 룰은 어떻게 되는 네. 거냐 짚어봤고 제일 중요한 건 인물이 누구냐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누구냐인데 이 많은 이제 평론가 기자분들이 주로 누구다라고는 얘기 못하고 윤핵관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반윤 쪽에서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중간에 또 비주류 그룹에서 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네. 또 반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뭐 비윤이고 친윤인가 뭐 이런 이제 세 그룹 정도로 보는데 친윤 내에서도 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갈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상은 높게 나오고 네. 김기현 의원은 낮은데 김기현 의원은 또 지금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막 그렇습니다. 들리고 예. 그러면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용심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당은 다 친윤이다. 우리 당은 다 친윤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네, 3분할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친윤 쪽에서 한 명, 비윤 쪽에서 한 명, 반윤 쪽에서 한 명 이렇게 네. 주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친윤은 좀 주자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비윤을 대표해서는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나는 친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만났는데 네. 텔레그램 한 네. 거를 막 보여주세요. 따봉이 있어요? 체리 따봉은 없는데 네네. 뭐 긴 문자를 보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주고받은? 제가 봤습니다. 내용을 보셨어요? 네, 내용을 봤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여준 거니까. 네, 본인이 보여준 거니까 본 걸 봤다고 저는 이제 네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훈훈해요? 뭐 소송을 걸 가능성 없을 것 같습니다. 훈훈했습니다. 내용은 근데 긴밀하더라? 안철수 의원은 좀 길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짧고. 이 얘기는 제가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처음 하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예, 여튼 길고 짧다. 3분할 구도예요. 예. 길고 짧다. 근데 그리고 비윤도 비윤. 난 친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윤은 아마도 이제 유승민 대표 그렇겠죠. 이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 쪽에서는 후보가 꽤 많았어요. 네, 지금은 좀 내부 취재를 해보면 정리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장연대, 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네. 간의 연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은 좀 이따 얘기할까요? 여튼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네네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표 출마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직을 많이 맡으셨죠. 뭐 보직을 그렇죠 2개나 맡아 네. 장관급을 2개나 맡은 네.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말하지 않은 누군가와 김장연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친윤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상황은 김기현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전당대회 빨리 하자 그러셨잖아요. 김의경 의원 구속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센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친윤의 이제 목소리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지율이 4%예요. 아이고야.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인지도도 매우 낮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적극적인 도우미로 나섰으니 그것이 누구냐? 장제원 의원이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네네네.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손을 잡고 뛰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민공감 71명이나 모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71명이나 모은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장제원의 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진진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만든다 그랬다가 네. 민심 들어볼래? 예. 그 민들레란 이름을 이제 진보 쪽 유튜버에서 쓰니까 바꿔서 바꾸고 이제 국민 공감이 됐는데 그것도 본인은 옛날에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김장연대를 주목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친윤 안에서 지금 여러 또 나름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하셨으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름 그 또 이 당권에 대한 뜻을 꺾지 않은 누군가 처음 듣는 이름일까요? 누굽니까?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아니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또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분은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겠지 않냐. 네네. 사실상 그분 스스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냐. 아니다. 의지가 상당히 출만하다. 그래서 출마를 반드시 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윤 후보 가운데 누가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세게 받냐? 그건 바로 나다. 네, 대통령의 신임을 내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당대표가 되어야 용산과 당을 잇는 가운데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로 세워야 윤심과 당심을 엮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는 않은데 자가 발전해서 굉장히 매우 진지한 자세로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여론조사 이야기 드릴게요. 아시아 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가 지난 1일, 2일 전국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 대표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 15.3%, 김기현 의원은 9%.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주간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RN서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이름을 쭉 거명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막 내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도 막 공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포인트 두 개가 수도권, MZ세대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을까? 네, 그러니까요. 수도권 MZ세대. 이준석 전 대표는 요새 뭐 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책을 다 썼다는 거고요. 네. 책을 완성해서 이걸 언제 낼 건가. 네. 그러니까 책을 내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하려면 메시지를 세게 또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언제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이준석 대표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각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일부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예컨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용산에서는 이것을 당이 쿠데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당 안에 야당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당원 단계를 막 바꿨잖아요. 그래서 4명의 최고위원이 반대하면 맞아요. 대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유승민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당이 또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겪는 일이잖아요. 당을 네. 위해서라도 이번 타임은 좀 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은 며느리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그런데 의지는 강해 보인다. 요즘 방송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자,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심층 취재라는 게 너무 길게 했구나. 다른 데서 죄송합니다. 들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장윤선의 픽 있다면 뭔가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왜냐하면 우리 살림살이 때문에 그래요. 네네.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중요하죠. 부자들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네네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전체가 639조나 되는데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맞아요. 아직도 협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될 언제 수도 있을 것 되겠습니까?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임시회 열어서 계속 연장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지금 어제 밤까지 막판 협상을 했는데 꺾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법인세입니다. 안 내리겠다. 안 내리겠다. 아니 그걸 내려서 깎으면 결국에는 3천억 이상의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되기 안 때문에 내리겠다가 아니라 안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5% 지금 현행을 유지해야지 네네네네. 22%로 깎아줘서는 안 된다.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부세는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다.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 어쨌든 노후에 네네. 월세를 좀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서 월세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막 전화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양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종부세는 양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종부세는 네, 완화하고. 그렇지만 민생 예산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정치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뭐죠? 저기 10% 네네. 해주는 예.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 화폐도 있고요. 지역 화폐. 그리고 또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협상이 될지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하. 지금 일단 3+3에 들어가 있는 네.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중요한 키가 달려 있죠. 뭐 안 되면 민주당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 이런 이제 네. 격한 근데 얘기도 그 나왔었고. 수정안은 사실 수정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그 엄포용일 수 있는데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낸다고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여야 모두 피해를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에서 정부 예산 싹 다 깎았잖아요. 그러면 감액에서 이렇게 깎으면 이제 증액을 할 때 정부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다 싹 다 깎아버리게 된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실패하는 전략을 양쪽 다.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어떻게든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네. 얘기를 국회 안에서 특히 예결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네. 그런데 자 예산안이 이제 뭐 사실은 일주일 지금 미뤄져서 오늘은 처리돼야 되는데 네. 아직 난망해 보인다. 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요일에 네.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다시 잡고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거기 뭐가 딱 걸리냐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맞습니다. 보고가 어제 저녁에 돼버리는 바람에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고 네. 주말이나 그 이후로 미뤄지면 해임 건의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순서도 네.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뒤에 예산안을 처리할 거냐 아니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상민 장관 문제를 뒤로 후순위로 미룰 거냐 이걸 네네. 가지고도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상민 장관 문제는 예산안과 연계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요구하는 바이고요.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국회의 정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문제가 계속 이렇게 걸려 있으면 다른 문제들이 이제 국정조사로 가야 되는 문제들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판단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5027님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정말 똑똑한 기자시네요. 아니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기자 맞습니다. 정치 뉴스 잘 안 듣는데 앞으로 꼭 들어야겠어요. 아까 동기부여 해 주셨죠? 네. 꼭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짜증난다고 정치에 관심을 거두시면 국민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럼요. 나쁜 세력에게 우리가 권력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팩트를 전해주는 기자가 아주 중요하죠.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쏠쏠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강까지 이제 가려진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부터 이제 4강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지금 카타르 현재 남아있는 한준희 KBS 해설위원을 원격으로 연결해서 남은 경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개막부터 뭐 거의 매일 경기가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8강 앞두고 이제 사흘간 휴식기에 들어갔더라고요. 한 의원님 좀 오랜만에 푹 쉬셨습니까? 정확히 이제 이틀 쉬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간 솔직히 좀 뭐 본인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노고가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 그래도 이틀 동안 힐링을 좀 했습니다. 아, 힐링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현지 시간, 카타르 현지 시간은 오전 7시 44분이라 쉬시는데 이게 아침잠을 또 설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점심에 디저트와 같은 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아침도 못 먹은 상태에서 네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경기가 이래요.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잉글랜드 대 프랑스, 모로코 대 포르투갈. 이 축구 팬이라면 정말 하나도 거르고 싶지 않은, 다 보고 싶은 경기인데, 자, 이 네 경기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자정 새벽 4시 이렇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잠을 설쳐서라도 꼭 봐야 하는 대결을 꼽으신다면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 오늘 또 KBS에서 구자철 의원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경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4가지 매치업 중에서 정말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역시 잉글랜드 대 프랑스의 대결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팀 모두가 이제 우승 후보 대 우승 후보 간의 맞대결이고 어떻게 보면 스타일적으로도 두 팀이 아마 서로에게 모두 껄끄러운 상대처럼 서로를 여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팀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스타 플레이어라든가 전력 면에서도 상당히 백중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 프랑스 대결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넘버원 매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야, 넘버원을 역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대결을 꼽아줬어요. 이게 일요일 새벽 4시 가장 좀 어려운 시간대, 가장 늦게 있는 경기인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제 잠을 설치고 본방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게 월드컵마다 이변의 주인공들이 있죠. 제 기억에 보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크로아티아의 결승 진출이 대단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모로코가 그 주인공인 것 같아요. 무조건 대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아랍 국가로는 최초로 8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배경은 뭐고요? 한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보세요? 모로코가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축구를 잘했던 나라들을 꼽자면 사실 우리가 이제 90년대부터는 카메룬이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들을 많이 꼽지만 그 이전에 사실 아프리카 축구의 선구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이런 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아프리카 팀들이 오히려 아프리카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서아프리카 팀들이 오히려 이제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로코의 이번 8강 진출은 북아프리카의 귀환이라는 의미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카타르에 제가 와 보니까 이 현지에 모로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라든가 튀니지 사람들이 이 카타르에서도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로코에게는 어떤 경기장에서의 또 그 많은 모로코 분들의 응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역시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로코가 지금 멤버가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 나왔던 아프리카 팀들 가운데에서는 물론 이제 16강까지밖에 못 왔습니다만 세네갈이 가장 멤버가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로코가 좋았던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빅리그, 빅클럽들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모로코의 상당 부분 포진에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나와서 우리 대표팀도 그랬고 뭐 일본도 그랬지만은 모로코야말로 정말 조직력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상태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멤버가 좋은 조직력까지 갖추고서 아주 끈질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로코 사람들의 많은 응원까지 있기 때문에 모로코의 이번 8강 진출은 어떻게 보면 이변이 약간 아닌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다. 원래 전통 강호였고 선수들이 좋다. 응원까지 더해줬다. 자, 하지만 결국 이제 12월 19일이면은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끝나는데요. 지금 이제 8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결승전에서 격돌할 두 나라를 꼽는다면 어디일까? 자, 이 대부분 뻔하게 뽑는 분들이 계신데 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원래 이제 월드컵 이번에 오기 전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우승 후보 1순위는 브라질, 2순위는 프랑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또 지금 마침 그 대진표의 사다리를 보면 브라질과 프랑스가 이제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서
브라질과 프랑스가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간단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 축구가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브라질과 프랑스가 그래도 좀 유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지만 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랜드부터 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8강이지만 산 넘어 산 매치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브라질과 프랑스조차도 완벽하게 제가 장담한다고 네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 꼽아본다면 그러하다. 그런데 뭐 이게 너무 네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일요일 새벽에 잉글랜드와 이제 프랑스전을 보라고 얘기 안 하셨겠죠. 그렇죠. 네네. 네네네. 너무 할 산이 많다.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야 브라질이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우승국한테 탈락한 게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가장 명예로운 탈락이 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 우승하는 게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팀으로 선발된 선수 하나하나가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제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다 금이 환영했습니다만 한준희 위원님 눈에 유난히 띄었던 선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부상 때문에 좀 네. 경기에 늦게 참여한 것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돌아오면서 우리 대표팀의 공격력이 많이 강화된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상으로부터 돌아와서 맹활약을 해준 황희찬 선수를 일단 첫선 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앞으로 또 우리나라 축구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가 돼야만 하는 이강인 선수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또 걸맞는 모습을 이번 대회에 펼쳐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강인 선수도 앞으로는 분명히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황찬희, 이강인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네네. 자,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이 4년간 굉장히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 이 벤투 감독의 소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봉을 놓고 대표팀을 떠납니다. 벤투 감독이 선임될 때, 자, 이 감독의 몇 차례 실패 요인은 뭐였나? 지나친 완고함이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한 의원님이세요. 그렇죠. 벤투 네네.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 재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 벤투 감독의 실패의 역사에는 분명히 완고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해외 평론가들이 이야기해왔던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팬들에게 제가 알렸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에 또 김판곤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에게 벤투 감독의 좋은 면을 또 약간이라도 제가 조언을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은 벤투 감독의 이번 성공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아주 기쁜 마음이 아주 그지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벤투 감독에 관해서 지금 다시 코멘트를 하자면 역시 어떤 선진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이러한 어떤 좋은 결과로 비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좋은 롤모델의 방향을 제시해준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또 공헌자였던 정말 가장 큰 공헌자라고 할 수 있는 김판곤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의 공헌도 여기에는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서 강인하게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우리가 또 좋은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선례를 벤투 감독이 아주 잘 남겨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사와 감사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아까 황희찬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고르셨는데 제가 황희찬 선수를 황찬희라고 발음한 것 같아요. 이게 정정하고요. 그랬었습니까? 네네. 황찬희는 축구 선수는 아니고요. 작곡가가 한 분 있어요. 그 혹시 지인이십니까? 지인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김종국의 한 남자, 윤하의 비밀번호 4861 작곡한 분이에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자, 이 다음 북중미 월드컵이요. 2026년에 이때 6월에 다시 펼쳐지니까 4년도 남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갈 감독을 또 조만간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벌써부터 여러 가지 걱정, 논란, 이야기 많습니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리더십이 차기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 어떤 축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기본 철학이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에도 깔려 있어야 된다고 네. 저는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선수들 자체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선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황희찬,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선수 등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유럽의 좋은 리그에서 좋은 지도자들과 코칭 스태프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모였을 적에 팀에서 받는 교육보다 현격히 수준이 낮은 교육을 대표팀에 와서 받게 된다면 선수들이 이것을 환영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들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의 높아져 있는 선수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카타르 현지의 한준희 KBS 해설위원과 말씀 나눴고요. 자, 이제 주말 월드컵 중계는 KBS로 보시길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